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출력 11장 입출력 구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1-1은 주변 장치인데 여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여기서 봐야 되는 내용은 자기 테이프는 그냥 안 보셔도 되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11.2는 입출력 인터페이스인데요. 이 입출력 인터페이스는 내부 저장 장치랑 외부 저장 장치 간에 이진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을 이 입출력 인터페이스가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내부 저장 장치랑 외부 입출력 장치 간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차이점을 어떻게 해결하냐에 중점을 둡니다. 여기의 차이점은 다양한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해결하는 특별한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이것을 인터페이스라 그래요. 인터페이스는 프로세스 버스랑 주변 장치 사이에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입출력 버스랑 인터페이스 모듈을 한번 볼게요. 이 CPU는 입출력 버스의 정보 흐름을 관리하는 입출력에 대한 제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입출력 제어는 프로그램 메모리로부터 명령어를 받아가지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주변 장치랑 대화를 함으로써 이들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입출력 장치는 인터페이스는 무슨 역할을 하냐, 이런 데이터에 대한 CPU랑 입출력 장치 간의 데이터 흐름을 동기화하고요. 이 주변 장치들이랑 컴퓨터 사이의 전달 속도가 다르겠죠. 이 전달 속도를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CPU는 버스의 장치 주소를 여기다가 지정을 해요. 이 장치 주소가 입력될 때 이 장치에서 무슨 기능을 해야 하는지 함수도 같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자신의 주소를 이렇게 내 주소네 하고 검출을 하면 이 CPU랑 주변 장치 연결된 이 라인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세서는 제어 라인을 위한 기능 코드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컨트롤. 그래서 기능 코드를 제공하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는 입출력 커맨드라고 해요. 입출력 커맨드에는 제어 커맨드, 테스트 커맨드, 데이터 출력 커맨드, 데이터 입력 커맨드가 있는데 이거는 연습 문제에도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출력 대 메모리 버스. 입출력하고 메모리 컴퓨터의 버스가 메모리랑 입출력이랑 통신하는 방법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메모리와 입출력에 대해서 공통 버스를 사용하고 각각 분리된 제어 라인을 가지도록 하는 격리형 입출력 방식, 그리고 메모리와 입출력에 대해서 공통 버스랑 제어 라인을 사용하는 메모리 매평 입출력 방식이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리형 대 메모리 매평 I/O. 자, 먼저 격리형 I/O 방식은 메모리 전송하고 입출력 전송을 구별하기 위해서 분리된 읽기 쓰기 제어 라인을 사용해요. 그래서 메모리 전송은 읽기 쓰기만 하는데 입출력 전송은 입출력에 대한 읽기와 입출력에 대한 쓰기 이렇게 제어 라인을 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CPU는 이 두 가지 제어 라인 중에 하나를 이네이블 해가지고 주소 라인 주소가 메모리 워드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인터페이스 레지스터 그 주변 장치와 주변 장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인터페이스 레지스터를 위한 것인지 이렇게 지정을 해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요? 격리형 입출력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매평 I/O 방식은 메모리의 주소를 인터페이스 레지스터까지 확장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한 세트의 리드 라이트 신호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주소만을 할당하는 공간에 이제 레지스터 주소까지 확장을 해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메모리 주소를 100개 할 수 있었는데 여기다가 인터페이스 레지스터를 위한 공간을 할당하니까 그만큼 메모리 주소 용량이 감소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리드 라이트 신호만
을 사용하기 때문에 되게 특정한 입출력 명령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장점이에요. 이것도 연습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출력 인터페이스 예를 그림 11-2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페이스 장치 아까 전에 이 그림에서 봤었는데 이 입출력 장치를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CPU가 연결돼 있다 생각하고 여기는 나만의 그 주변 장치가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데이터 버퍼 이 CPU와 그 인터페이스는 데이터를 입력 출력을 해요. 그리고 이 칩 선택 여기 부분은 그 인터페이스에 할당된 주소를 결정하는 건데요. 이 칩 선택을 통해서 이 인터페이스를 선택했는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가 앞에 그림에서 4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 중에 4가 활성화됐어. 그러면 칩 선택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칩 선택이 0이다. 그러면 이 레지스터 중에서 선택이 무엇이 됐던 간에 이게 활성화되지 않겠죠? 하지만 칩 선택이 1이 되는 순간 얘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여기 4개 중에 하나의 레지스터를 선택을 해서 데이터 주변 장치를 활성화시켜서 무언가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이 레지스터를 선택했으면 이제 입출력을 뭘 할 건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소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디코더가 필요해요. 그래서 00이면 얘가 선택되고 01이면 얘가 선택되고 10이면 얘가 선택되고 11이면 얘가 선택되는 그런 그 인터페이스 장치에 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데이터를 입출력해요. 입출력하는 알기 때문에 그 리드 라이트 신호가 필요해요. 그리고 얘는 그 CPU에서 제어에 관한 거를 보내요. 그러니까 기능 코드를 아까 전에 보내려고 했던 게 바로 이거고요. 이 상태 비트는 이 주변 장치가 어떤 상태인지 바로 CPU에게 보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와 있고요. 이제 비동기 데이터 전송으로 넘어갈게요. 비동기가 뭐예요? 동기는 서로 나 이제 보낼게. 그래 너 보내.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비동기는 자신이 원할 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클럭 펄스를 갖게 되면 보내는 거. 그래서 만약에 두 장치 간에 비동기적인 전송을 하면 서로 데이터 나 이제 보내? 그래 보내. 약간 이런 데이터 전송 시간을 알려야겠죠. 그래서 이 두 장치 사이에는 제어 신호가 교환이 돼야 돼요. 이 제어 신호 교환 방법에는 2가지가 있어요. 스토로브 펄스랑 핸드쉐이킹이 있어요. 먼저 스토로브 펄스는 여기서 나오듯이 메모리랑 CPU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는 거고요. 이 핸드쉐이킹은 인터페이스랑 입출력 장치 간의 데이터 제어 신호를 교환하는 방법이에요. 이 스토로브 제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토로브 제어는 각 전송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스토로브라는 하나의 제어 라인을 가져요.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이진 정보를 운반하고 이 스토로브를 통해서 나 유효한 데이터가 있어. 이런 거를 목적지한테 알리는 거죠. 어떻게 만약에 이 데이터 전송을 소스 보내는 쪽에서 게시를 한다면 먼저 소스에서는 유효한 데이터를 보내고 나 이제 데이터 좀 안정됐다 싶으면 이 스토로브 신호를 활성화시켜요. 나 보내는 유효한 데이터 있는데 이렇게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이 데스티네이션이 받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이게 활성화된 다음에 이게 falling 엣지에서 이 목적지에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송이 됐으면 이제 데이터도 이제 활성화를 무효화시키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왜 스토로브 제어가 이렇게 falling 엣지일 때 이게 전송이 되냐. 이 뒤에 그림 11-7에서 보듯이 잘 되고 있겠죠? 네. 이
여기에서 보듯이 1인 상태는 그냥 유효한 휴지 상태라고 해야 되나? 아무것도 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다가 스타트 비트는 0이 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딱 0이 되면서 시작이 되고 그 뒤에 8비트의 데이터, 7비트의 데이터와 한 개의 페리티 비트가 붙어서 전송이 된 다음에 일일이 2개 이상 유지가 되며 이제 스톱이구나를 나타내는 그런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시작을 나타내기 위해서 falling edge에 데이터가 보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적지가 게시하는 거는 그 목적지에서 스토러브를 보내요. 나 데이터 좀 보내줘. 그러면 데이터를 그럼 보내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토러브가 먼저 활성화되고 이거에 대한 응답으로 데이터를 활성화시켜요. 그리고 이 스토러브가 수신 측에서 이제 나 다 받았어 이렇게 하니까 데이터가 그래 그럼 나 이제 보낼 필요 없구나 이거 땡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의 단점은 데이터가 한쪽에서만 스토러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중에서 데이터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목적지가 받았다는 확신할 수 있나요? 목적지가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핸드쉐이킹 방법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핸드쉐이킹 방법은 이것의 결점을 해결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림 11-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쉐이킹을 사용한 소스 게시 전송. 만약에 소스에서 송신 측에서 시작을 한다면 송신 측에서 데이터 전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송을 시작하고 나 유효한 데이터 있어. 이렇게 유효한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나 이제 데이터 다 받았어. 수신 끝이야. 이렇게 보내면 이것을 수신 끝이야를 보내면 얘는 데이터 밸리드랑 그 데이터 보내는 거를 무효화시키고 얘도 나 이제 그럼 데이터 그만 보냈어 라는 걸 알리고 이제 둘 다 무효화가 되는 거죠. 이 세 개의 선 중에서 이 두 개가 핸드쉐이킹 라인이에요. 데이터 밸리드, 데이터 액셉트. 그렇다면 이제 핸드쉐이킹에서 목적지 게시는요. 좀 다른 점을 볼 수 있어요. 여기는 데이터 accepted지만 얘는 ready for data예요. 그래서 나 데이터 좀 보내줘 라고 목적지에서 말을 해요. 그러면 알겠어 데이터 보내줄게. 나 유효한 데이터 있어. 그래서 나 이제 데이터 다 받았어. 알겠어 나 무효화시킬게. 이게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밑에 타임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나와 있냐. 나 데이터 좀 보내줘. 나 데이터 받을 준비가 됐어. 그러면 데이터를 보내고 나 이제 데이터 유효해를 알립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얘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나 다 받았어 하면 동시에 데이터도 그만 보내고 유효한 데이터가 이제 없다는 것을 이 타이밍 신호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것도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핸드쉐이킹 방법은 융통성과 신뢰성을 제공했어요. 그쵸. 서로 두 송신 측하고 수신 측하고 다 받았니? 유효한 데이터 있어. 나 데이터 다 받았어. 이렇게 서로 통신을 하니까 신뢰성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장치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데이터 전송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런 에러는 타임아웃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비동기 직렬 전송이에요. 아까 전에 여기서 이 falling edge에 데이터 보내기 시작했구나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규칙은 뭐냐면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을 때는 1을 유지해요. 데이터 1. 그리고 문자 전송 시작은 시작 비트가 0으로 갑자기 하나 내려가면서 이제 시작이구나 할 수 있고 뒤에 8비트는 뒤에 문자가 오게 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페리티 비트를 빼고 7비트는 유효한 데이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1비트를 한 개, 2개 이상 유지를 해서 이제 스톱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비동기 통신 인터페이스를 보도록 할게요. 비동기 통신 인터페이스에
대표적인 비동기 통신 인터페이스에 대한 블록들을 볼게요. 아까 전에는 여기 앞에 동기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비동기적이기 때문에 각각 전송과 수신 측에 클럭이 이렇게 붙었죠.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같은 구조로 여긴 CPU가 붙어 있을 거고, 여긴 인터페이스, 그리고 여긴 입출력 디바이스가 붙어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 송신 측 동작부터 볼게요. 송신 측에서 나 보낼 데이터 아직 없어, 나 MT야 라는 거를 상태 비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CPU에서 그래도 MT야? 그러면 내가 데이터 보내줄게 하고 데이터를 보내줘요. 그러면 나 이제 MT가 아니야. 그래서 MT를 0으로, 상태 비트를 0으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CPU에서 받은 정보를 시프트 레지스터, 그 주변 장치로 보내기 위해서 시프트 레지스터로 병렬 전송을 해요. 이때 병렬 전송을 할 때는 아까 전에 사용했던 비동기 직렬 전송 방식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비동기 직렬 전송할 때 몇 비트가 총 필요할까요? 여기 처음에 1비트,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걸 알기 위해서 1비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0비트, 시작 비트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8비트가 필요하겠죠. 문자가 전송되기 위해서. 그리고 1비트, 그리고 2비트가 스탑 비트가 되려면 2비트가 1로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1 더하기 1 더하기 8 더하기 2를 해가지고 11비트라는 것을 얘는 계산을 안 해요. 유효비트. 그래서 11비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ABC를 더 보낸다. 그러면 33비트가 되겠죠? 네, 그거는 그냥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병렬 전송을 해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주변 장치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수신부 동작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수신부 여기 주변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계속 시작 비트 0을 계속 보는 거예요. 언제 데이터가 시작할까? 그러다가 0을 딱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시프트 레지스터를 통해서 전송을 해요. 그래서 이 리시버 레지스터가 받아들이고, 이 받아들인 레지스터를 통해서 이 상태 비트가 풀이 됐겠죠? 그래서 이 풀이 됐으니까 이 CPU가 여기 내가 레지스터가 정보를 받았나 봐, 나 그거 받을래, 이렇게 하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칩 선택을 통해 가지고 이 인터페이스를 결정하는 건 앞이랑 똑같고요. 앞이랑 조금 다른 거는 이 오퍼레이션, 읽기를 하냐 쓰기를 하냐를 쓰기를 하냐, 이 작동과 이 레지스터 선택을 통해서 어떤 레지스터를 선택할지 결정을 해요. 그래서 레지스터가 0이고 읽기면 이게 전송 레지스터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버스로 데이터를 아까 받고, 데이터 버스로 데이터를 받고, 직렬 전송을 위해서 시프트 레지스터로 데이터 전송하는 거 아까 전에 봤었죠. 그리고 이 컨트롤 레지스터, 레지스터 선택이 1이고 쓰기면 제어 레지스터예요. 이 제어 레지스터를 통해서 특정한 전송 모드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레지스터 선택이 0이고 이게 RD면, read면 receive 레지스터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CPU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수신할 레지스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RD를 통해서 상태 레지스터를 선택을 RS가 1이고 작동이 read면 상태 레지스터를 레지스터가 선택이 됩니다. 이제 피포부퍼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피포부퍼는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잠시만요, 좀 지워볼게요.
데이터 인풋이 이제 A가 들어올 거예요. A가 들어올 거고 이 인서트가 들어올 게 하나 있다는 거죠. 네. 인서트가 하나 들어올 게 있다는 거고요. 이 input ready 여기가 비어있으면 input ready고요. master clear는 여기 있는 거를 한꺼번에 다 클리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아이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레지스터들은 다 비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거고 0, 1, 1,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입력돼요? 얘 input ready 얘는 input ready에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비었으니까 얘는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값이. 그리고 얘는 값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1이 되고 여기 있는 값이 1이 되니까 클럭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여기로 들어와요. A가 여기로 들어오고 이제 이게 셋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1이 되고 얘는 0이 되고 1이 되고 0이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얘 1은 어디로 입력돼요? 여기로 입력되는 거죠. 여기가 하는 역할은 그 전에 그 다음으로 입력될 값이 있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이 레지스터는 또 비었기 때문에 0, 1, 0,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레지스터 비었냐를 확인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얘를 확인해서 1, 1, 1 클럭이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A가 여기로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클럭이 띄었으니까 이제 이 S도 1로 바꿔줘요. S가 1로 바뀌었으니까 S가 1로 바뀌었으니까 1, 0, 1, 0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 0이 이 1이 이제는 여기로 이동을 하고 얘 0, 1, 0, 1인 상태니까 1로 또 되고 1이 뛰어가지고 여기는 또 A가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셋 됐으니까 1, 0, 1, 0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1이 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1이 또 들어가게 되고 얘는 이미 비어있으니까 0, 1, 0, 1 해서 1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딜리트 할 값이 딜리트가 1 네, 11이 된 상태에서 얘 들어오는 값은 딜리트는 일단 아직 딜리트 할 값이 없으니까 0이겠죠. 그래서 1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잠시만요. 딜리트를 나중에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이 또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1이 뛰니까 여기 A가 이번엔 여기로 들어와요. 그리고 얘는 1 됐으니까 1, 0. 그리고 이제 0이 뛰어요. 그러면 0이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딜리트는 일반적으로 1이었다가 왜 그런지 알겠어요. 자, 딜리트가 딜리트가 처음에 1이었다가 이게 0으로 바뀌면 이게 딜리트 신호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0이 됩니다. 0이 돼가지고 0이 돼서 얘도 0, 1, 0, 1이었는데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어쨌든 딜리트가 처음에 0이었으면 이게 클럭이 떼어가지고 이제 셋이 돼가지고 이제 1, 0으로 바뀌어가지고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밖으로 출력이 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서로 핸드쉐이킹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얘도 둘이 핸드쉐이킹 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쵸. 맨 처음에 딜리트가 0인 게 맞아요. 왜냐면 이게 딜리트라는 의미가 삭제할 게 있니? 이런 의미인데 맨 처음에 삭제할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한 게 맞습니다. 이제 11.4의 전송 모드로 한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4의 전송 모드. CPU는 직접 입출력 명령어를 실행해서 임시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일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입력 장목은 메모리 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컴퓨터랑 입출력 사이의 데이터 전송은 여러 가지 모드로 나누어진대요. 그래서 컴퓨터랑 입출력 사이의 데이터 전송은 프로그램된 I/O, 인터럽트에 의한 I/O, 그리고 직접 메모리 접근이에요. 프로그램된 I/O와 인터럽트에 의한 I/O는 CPU를 중간 경로로 간주를 하는 거고요. 이 직접 메모리 접근은 데이터를 직접 메모리로 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된 I/O는 프로그램으로 제어되는 동작은 컴퓨터 메모리 내에 쓰여진 입출력 명령어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데이터 전송은 프로세서가 주변 장치를 끊임없이 감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CPU가 쓸데없는 낭비가 많겠죠. 그리고 인터럽트 I/O를 보면 이 CPU가 계속 주변 장치를 감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럽트를 사용하는 건데 CPU가 플래그가 셋이 안 되면 그냥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수행해요. 그러다가 주변 장치가 플래그가 1이 됐어. 그러면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인터럽트를 수행하는 그런 게 바로 인터럽트 I/O고요. 여기에 나온 거는 DMA에 대한 설명인데 DMA는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된 I/O의 예입니다. 프로그램된 I/O의 예를 보면 먼저 아까 전에 CPU랑 입출력 장치가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터페이스를 갖고 왔어요. 입출력 디바이스가 먼저 야, 나 데이터 전송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효 데이터를 보내요. 그래서 이 플래그는 이제 유효한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데이터 레지스터에 값이 있구나. 그래서 플래그를 1로 해줍니다. 그래서 나 데이터 받아들였어 라고 보내는 게 여기 그림에서 말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입력받는 CPU 프로그램에 대한 흐름도는 입출력 장치로부터 데이터 레지스터로 한 바이트의 데이터가 전송됐니? 이런 걸 어떻게 나타낼래? 그래서 이런 걸 아까 전에 플래그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플래그 상태를 아까 전에 계속해서 검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루어지냐? 먼저 CPU에서 레지스터 상태 비트를 읽어와요. 그래서 플래그를 체크합니다. 플래그가 1이니 0이면 그냥 다음 명령어 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플래그가 1이면 그 데이터 레지스터 값을 CPU가 스토어 명령어를 이용해서 데이터 레지스터 값을 읽어오고 이것을 내가 읽었으니까 플래그를 이제 벼어. 데이터 레지스터 이제 벼어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메모리로 또 전송하고 활동이 끝났니? 그러면 다음 명령어 수행하는 거고요. 아니요. 이러면 또 레지스터의 상태 비트를 검사를 또 해고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PU가 데이터 레지스터에서 값을 읽어오고 플래그를 이렇게 또 0으로 만든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데이터 수락 라인을 disable 시키겠죠? 그리고 입출력 장치는 다음 데이터 바이트 전송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효 데이터를 보내고 나서 얘는 disable 돼요. 근데 얘가 데이터 받아들였어를 안 보내면 그냥 얘는 아무것도 전송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플래그가 0이 되면 이제 받아들여졌어 라고 보내나 봐요. 그래서 그럼 나 이제 보내도 되구나 이렇게 또 데이터를 보내는 그 다음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 흐름도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인터럽트에 의한 I/O
아까 전에 말한 그 인터럽트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선순위 인터럽트로 가볼게요. 우선순위 인터럽트는 동시에 여러 개의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을 때 먼저 무엇을 서비스 해줄 건가. 그래서 각각의 소스에서 우선순위를 구현을 한 거예요. 이것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게 폴링인데 이걸 하드웨어로 구현한 것은 데이지 체인이에요. 이 데이지 체인은 인터럽트 라인의 병렬이나 직렬로 연결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프로세스 인터럽트 신호를 보내는데 이것은 직렬로 연결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에요. 데이지 체인 우선순위 인터럽트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그림 11-12를 보면 데이지 체인의 우선순위 인터럽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11.13을 보면 이 데이지 체인의 디바이스 안에 어떻게 한 단의 데이지 체인 우선순위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큰 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디바이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된 순서가 우선순위가 뭐가 가장 높은지부터예요. 이게 가장 높겠죠. 그래서 얘네 디바이스들은 동시에 인터럽트 요구를 보내요. 인터럽트 요구가 입력이 되면 인터럽트 수락이 활성화돼서 인터럽트 수락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PI가 1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VAD가 벡터 어드레스, 그러니까 벡터 어드레스가 뭐냐면 인터럽트를 유발한 곳에 가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서브루틴을 시행해주는 그 주소예요. 그래서 VAD가 여기다가 전송이 돼가지고 VAD는 또 이 CPU에 입력이 돼서 이거에 관련된 그 명령어가 수행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PI는 자기가 1이면 이 PO를 priority out을 0으로 만들어서 다음 디바이스는 이 VAD를 밖으로 빼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만약에 PI가 0이다. 그러면 PO가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인터럽트 요청했니 너? 이거를 디바이스 2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안은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냐를 볼까요? 얘는 SR 플립플롭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priority in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을 interrupt request from device. 그러니까 인터럽트 요청이 디바이스로 들어왔니? 들어와 있으면 이것을 AND 게이트로 입력을 해가지고 VAD를 활성화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priority E는 priority out에 입력으로 입력이 되고 얘는 그 보수로 RF가 보수로 입력돼가지고 얘는 0이 돼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 여기서 VAD가 활성화돼서 나갔잖아요. 이 enable 신호는 이 VAD가 활성화되고 완전 실행되고 나서 딜레이를 시킨 다음에 다시 얘를 리셋 시킵니다. 그리고 이 RF 인터럽트 요청 플립플롭은 여기 interrupt request to CPU로 오픈 컬렉터 인버터 보수 취하는 걸로 입력이 되는데 왜 이 보수 취하는 걸로 입력이 되냐면 아까 비동기 직렬 거기에서 1이면 그냥 아무 상태 아닌데 0이면 뭔가 작동을 시작했다라는 신호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수로 취해서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여기 진리표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O가 활성화되는 것은 PI가 1이고 얘 RF가 0일 때 활성화가 되고요. 이 enable 신호는 얘네 둘 다 1일 때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렬 우선순위 인터럽트는 그림 11-14를 볼게요. 이것은 우선순위 인터럽트 하드웨어를 말해요. 여기는 각 장치가 인터럽트 요청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개별적인 레지스터가 세팅돼 있어요.
그리고 이 개별적인 레지스터는 AND 게이트로 이 마스크 레지스터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마스크 레지스터의 그 역할은 이 인터럽트 레지스터의 이런 순으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높은 거를 수행을 할 때 밑에 있는 것들은 수행을 못하게끔 마스크를 해준다의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된 그 우선순위의 주소 VAD 주소가 이 XY로 입력이 되고요. 이 XY가 활성화돼서 데이터 버스로 입력하려면 여기 enable 신호가 필요해요. 이 우선순위 인코더는 아웃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은 인터럽트 상태를 나타내는 인터럽트 상태 플립플롭이에요. 그리고 얘는 enable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enable이 되려면 인터럽트 상태가 있어야 되고 enable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인터럽트 수락 신호가 CPU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enable이 되고 그리고 이 이거에 대한 인터럽트 상태가 있고 인터럽트가 가능하면 인터럽트가 CPU에게 전송이 됩니다. 인터럽트 나 할래 CPU야 이게 전송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enable이 활성화되면 이게 데이터 버스로 이동하고 이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출력 레지스터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진리표가 이 표 11-2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출이에요. 이 첫 번째 I0가 1이면 뭐가 입력이 됐든 다 disable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00일 때 얘는 SY가 00 요거에 대한 주소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럽트 상태가 하나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높은 애들가 0일 때 그리고 자기가 1일 때 뒤에 우선순위 낮은 애가 우선순위 높은 애가 0이고 자기가 1이면 그 뒤에 어떤 값이 오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개라도 인터럽트의 상태가 있으니까 1111이 나와요. 그리고 얘는 인터럽트 상태가 0이면 XY가 뭐가 됐든 간에 출력이 입력이 아무것도 없으면 인터럽트 상태가 없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럽트 사이클을 보면 이건 많이 했던 건데 스택 포인터를 하나 증가시키고 거기다가 리턴 주소를 저장해 놓은 다음에 그 인터럽트 승인 신호 활성화시키고 내가 원하는 인터럽트 주소를 다음 수행할 명령어 주소에 넣은 다음에 이제 내가 인터럽트를 수행할 때 다른 인터럽트 하지 마 이렇게 인터럽트 불가능을 해주고 수행을 합니다. 이게 다 끝나면 다음 go to fetch 사이클로 가는 거죠. 그냥 다음 거를 또 수행한다 이거예요. 소프트웨어 루틴 이거 11-15는 그거에 관한 예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749의 명령이 PC 값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패치 동안에 PC가 하나 증가하기 때문에 750이 되죠. 근데 750을 수행하는 도중에 인터럽트가 발생했어요. 그 VAD를 그래서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VAD를 이제 다음 수행할 명령어 주소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VAD는 키보드 3에 관한 주소예요. 그래서 내가 PC를 어디다가 스택에다가 저장을 해줘야 돼요. 스택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3을 수행을 해요. 근데 3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255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디스크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PC는 아까 디코드 되는 그 패치 되는 과정에서 하나 증가하니까 256이겠죠. 그럼 256을 스택에 저장해놓고 디스크 명령을 수행을 하고 디스크 명령 수행을 다 한 다음에는 다시 256으로 돌아와가지고 수행을 하고 256 수행을 다 하면 750으로 돌아와서 또 수행을 하고 종료한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볼 수 있겠죠. 이제 초기 동작과 최종 동작이에요. 이거는 스티븐 선생님께서 강의에서는 안 하셨는데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동작을 보면 초기에는 IN은 높은 우선순위 만약에 IN이 1이에요. 근데 높은 우선순위가 계속 1이 돼 있으면 낮은 우선순위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선점을 막기 위해서 낮은 우선순위가 다 한 다음에 디세이블 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 IN을 셋하면 그 높은 우선순위가 그제서야 수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점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나와 있고요. 초기 동작은 보다 낮은 단계의 마스크 레지스터 비트를 0으로 한다. 왜냐면 더 높은 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터럽트 상태 비트 IST를 클리어한다. 그리고 프로세서 레지스터 내용을 보관하고 왜냐면 다시 수행해서 스택 꺼내서 할 거니까. 그리고 인터럽트 이네이블 비트를 세트하고 서브 루틴을 계속한다. 그리고 최종 동작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1번만 보면 돼요. 이 인터럽트 이네이블 비트를 최종 동작에서 클리어 IN을 클리어해요. 왜냐면 내가 인터럽트 여기서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인터럽트 수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제 대망의 직접 메모리 접근으로 가볼게요. 이거 정말 저는 어려웠어요. 직접 메모리 접근이 나온 이유는 이 자기 디스크랑 고속 저장 자기 디스크, 그러니까 고속 저장 장치랑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이 속도를 CPU가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 CPU가 제한을 하다 보면 CPU가 이렇게 제한을 하다 보면 이 데이터 전송한 시간이 되게 느려져요. 그래서 이 CPU를 이 과정을 제거시킴으로 통해서 이 주변 장치가 직접 메모리 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접근 속도가 되게 향상된대요. 이 순서는 어떻게 되냐? 그림 11-16을 볼게요. 먼저 DMA가 버스를 요구해요. BR. 야, 너 좀 버스 좀 포기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CPU는 알겠어. 그럼 내가 수행하던 명령어는 끝내고 하고 명령어를 수행을 끝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소 버스, 뭐 데이터 버스, 읽기 쓰기 이걸 다 고조항시키고 버스 그랜트. 야, 그랜트. 이렇게. 야, 나 이제 고조항이니까 너 써.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DMA 버스가 이제 버스를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서가 개입하는 거 없이 자기가 메모리 전송을 수행을 하고 이제 전송을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버스 리퀘스트를 디세이블 시키는 거죠. 야, 다 썼어. 그럼 버스 그랜트도 너 써?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디세이블 시키는 거죠. 이렇게 DMA를 이용해서 직접 메모리로 데이터를 전송한 방법은 DMA 대량 전송 방법과 사이클 스틀링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DMA 제어기. 이 CPU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입출력 디바이스도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바로 DMA 제어기예요. CPU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버스랑 이 제어 라인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버스 그랜트. 버스 그랜트는 야, 너 써?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버스 그랜트가 0이면 CPU랑 DMA끼리 통신하는데 이 버스 그랜트가 1이면 얘를 무시하고 입출력 DMA가 직접 메모리랑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PU가 버스 그랜트 했어. 그러면 그 리드랑 라이트 신호를 통해 가지고 주변 장치랑 메모리가 통신을 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 DMA 제어기의 레지스터는 여기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주소 레지스터, 워드 카운트 레지스터, 컨트롤 레지스터. 이 주소 레지스터는 메모리 주소 버스 버프를 통해서 주소 버스로 가고 이 한 워드를 전송할 때마다 주소값이 증가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워드 카운터 레지스터는 한 워드를 전송할 때마다 하나씩 감소합니다. 왜냐면 정해진 워드가 있는데 하나씩 할 때마다 해결했어 이렇게 감소시키는 거고, 그 제어 레지스터는 전송 모드를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DMA는 CPU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인터페이스 레지스터로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값을 송수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DMA는 CPU에 의해서 이게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CPU가 초기화되면 이 워드 카운트 내용 이것도 다 초기화 되겠죠. 그래서 이 워드 카운터가 다 소멸될 때까지 메모리랑 주변 장치 사이에서 정보를 돕습니다. 정보 전송을 도와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DMA를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DMA 레지스터를 선택하기 위한 주소를 포함하는 입출력 명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DMA 전송을 위해서 이 CPU가 초기화를 하는데 보내는 주소는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까 말했던 거고, DMA를 초기화할 때 인터럽트 신호가 있거나 전송된 워드 수를 검사할 때는 그 CPU랑 DMA 사이의 통신이 약간 중단된대요. 이제 DMA 전송입니다. CPU는 주소 버스랑 데이터 버스로 DMA랑 통신을 했어요. 그리고 DMA는 내 주소를 DS를 통해 DMA 셀렉트로 받아가지고 나 이제 쓸래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CPU는 이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아까 입출력 그런 정보를 전송해서 DMA를 초기화한다고 했었어요. 이런 관계를 가진 아이들이 어떻게 전송을 할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변 장치에서 DMA 요구를 보내요. DMA 요구를 보내고 이제 DMA가 야 CPU가 네 포기해라 나 쓸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CPU가 그래 너 써라 라고 버스 그랜트를 해주죠. 그리고 DMA가 현재 주소 레지스터 값을 이 주소 버스에 출력을 해요. 그쵸? 왜냐면 메모리랑 직접적인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랑 뭐 리드 할 거니 라이트 할 거니를 활성화시켜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활성화해가지고 주변 장치로 승낙을 보낸다.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주변 장치한테 승낙을 보낸대요. 그래 너 이제 얘랑 통신해 이렇게 승낙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 버스 그랜트는 아까 전에 다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 주변 장치가 승낙을 받았어요. 그러면 매 전송을 할 때마다 DMA는 주소 레지스터는 아까 전에 증가한다 그랬고 워드 카운트는 점점 하니까 감소한다 그랬죠. 그리고 워드 카운트가 0이 아닌 동안에는 전송을 계속 하겠죠. 그래서 이 요구 라인을 계속 검사해요. 요구 라인을 계속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드 카운트가 아직 0이 아니야.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명령어를 수행한 다음에 이 명령어가 다 끝난 다음에 또 다른 명령어를 수행할 거 아니에요. 이 고속 저장 장치는 바로 또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구 라인을 계속 검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워드 카운트가 0이 됐어요. 그러면 DMA 전송이 이제 중단이 되고
버스 요구도 이제 사라지고 인터럽트를 이때 사용해가지고 CPU한테 야 끝났대 이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CPU는 이 인터럽트를 응답해서 워드 카운터 레지스터를 또 갖고 와가지고 아 잘 끝났나? 이거를 확인합니다. 네, 그런 게 이 DMA 전송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